반갑습니다. 김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합격 설명의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노량진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스튜디오에서 혼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카메라만 있고요. 그 너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고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이 강의의 촬영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려고 보니 초점이 조금 맞지 않아서 화질이 이제 흐려져 있는 촬영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외모의 어떤 그 한계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강의에서 얘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초점을 다시 맞춰두고 진행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그 인사말이 앞선 촬영본하고 지금 촬영본하고 너무 똑같아서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중요한 시간인데 얘기가 딴 데로 새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집중할게요. 앞선 강의는 힘차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기운을 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다시 죄송해요. 집중해서 갑시다. 합격 설명회 강의인데요. 합격 설명회를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에서 2022학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시행착오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적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제시해 드리는 공부 방법을 들으시고 그 방법에 기반해서 올해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목적은요, 여러분들의 합격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충실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것에는 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방법, 열심히 공부를 하시되 합격하는 공부 방법 따로 있다라는 것인가?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합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인 것이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합격이 보장되는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험의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 시험의 구조와 구성에 맞추어서 최근 경향에 맞춰서 합격에 필요한 방법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1년 과정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실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옆길로 새지 않고 합격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실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잡아보자 라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겠죠. 자, 지금 진행하는 이 시간의 목적이 그러하니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내용들을 청취하고 같이 공유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강의는 그런 목적에 맞추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같이 시간을 할애를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시험 구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중간중간에 각각의 이제 그 평가 과목별로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팁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22학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 합격 전략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제가 쭉 메모를 해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은 그동안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수월하게 안전하게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더라.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기는 한데 열심히는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다 보니까 이 시험하고 맞지 않아서 안타깝게 합격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그 선생님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지원하고 가이드하는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게 수월하게 압도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정리를 해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은 주요 강론서에 대한 리스트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해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강의, 연간 강의 일정까지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네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특수사 임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유초등 특수 임용시험에 대한 구조가 제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에는 중등 특수 임용시험에 대해서 구조가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초등은 유치원 시험 따로, 그 다음에 초등 특수 따로 시험이 치러지지만 그 구조 자체가 유사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중등 특수는요, 유초등과 달리 다른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시험 날짜도 다르죠. 자, 우선은 유초등 특수의 첫 번째 내용, 1차 시험 과목 및 배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과목을 보니까 교직 논술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올라오는 거부감 피할 수 없지요. 글쓰기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논술이네,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되는 시험 과목이네, 그죠? 쉽지 않음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요. 교직 논술은요 20점이 배점되어져 있는데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 서술할 거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리들을 시험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해 주면 되는 그러한 과목이잖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물어보는 내용 요소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되는 그 거리들, 그 내용에 대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편적인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열려있는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만 그 어렵지 않은 내용 요소들을 글의 체계를 갖추어서 표현해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상대적으로 고득점도 더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리적인 서술이다, 체계적인 구조 안에서 답을 써주면 될 것인데 물어보는 내용 요소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까탈스럽거나 어렵지 않더라, 난이도가 매우 낮은 것들이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열려있는 요소도 포함되어져 있더라. 다만 그 높지 않은 난이도에 대해 거리감이 있다고 이제 밀어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글쓰기에 익숙해지면 상대적으로 고득점도 많이 나오는 과목이더라. 따라서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고득점을 목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교직 논술, 논술형 한 문항으로 제시가 됩니다.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은 주로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가정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의 포인트를 두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이나 주변 조건들을 고려해서 특수교사로서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제안을 해주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식 구조로서요. 자, 그러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1교시 교직 논술 20점이 배점되어져 있다.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고득점의 과목으로 체크를 해두셔야 한다는 것. 아래쪽에 보니까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배점이 40점씩 배점되어져 있죠. 자, 출제 범위 안에 그 유형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기평, 서술형 포함해서 16문항 내외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A에 8문항이요. 교육과정 B에 8문항입니다. 그럼 각각 8문항이니까 8가지 요소씩을 물어보는 겁니까? 교육과정 A에서 8개 포인트만 물어보고 교육과정 B에 8개 포인트만 물어봅니까? 그건 아니에요. 8개의 문항들 하위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소문항들이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일정 부분들은 일반 초등 또는 일반 유아교육 과정으로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8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 하위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소문항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보니까 특수교육학 전 영역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행동수저,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등 우리가 흔히 장애 영역이라고 분류하는 내용들이요. 각각의 장애 특성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특성이요. 그러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방법들, 교수의 전략과 같은 것들이 이제 구성되게 되는 것이겠죠. 아래쪽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전 영역이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유치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일반 초등 교육과정 전 영역이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로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 교육과정 A에서 8문항이요. 그 중에서도 보통은 7번, 8번이 일반 교육과정의 내용이고 교육과정 B도 마찬가지 8문항인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7번, 8번이 일반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정되어져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비율과 문항의 어떤 포인트들이 매년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두고 출제가 된다라는 것. 특히나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초등 특수에서요. 일반 초등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곳곳에서 다수 배치가 되어져서 선생님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했던 시험 상황에서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그 사례도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한국사 그 교원 임용 시험에서 한국사 능력을 요구하죠. 몇 급을 요구합니까? 3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험과 연관지어서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준비를 모두 이제 끝내 두셨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 끝내 두셨겠지, 그지? 한국사 시험을 가까운 날짜를 보니까 2월 달에 시험이 있더라고요. 4월 달에도 있더라고요. 6월 달에도 있더라고요. 8월 달에도 있던데 선생님 그러면 조금 미뤄둬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2022학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국사를 뒤로 미뤄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미리 모두 준비가 되어져 있겠지만 만에 하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가오는 바로 다음 시험 2월 6일 토요일 날 시험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일정을 알고 있는데 그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을 해 두셔야 돼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어떻습니까? 한국사 능력이 누적되고 축적되어져서 점수를 잘 받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빨리 준비를 끝내놓고 우리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금 확인했었던 이러한 과목들의 에너지와 노력을 쓰셔야 되는 것이겠죠. 한국사 능력, 자격 취득이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심리적 부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지금 제시되어졌던 이러한 내용들에 오롯이 에너지를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흔히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높아심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분들 2월 6일 날 시험에 꼭 끝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렇게 두고 그 아래쪽에 1차 교직 논술과 관련해가지고 변경 전, 변경 후의 내용이 있는데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경된 시험이 이미 치러졌거든요. 다만 변경 전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것들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지금 현재 실시되어진 그 시험 기준으로 앞으로도 출제가 되게 된다라는 거. 그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우선은 2021학년도 시험부터 바로 직전 시험부터 이런 체제로서 적용이 되어졌는데 교직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형 시험인 겁니다.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고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아래쪽에 배점 한번 볼게요. 배점은 아까 확인한 것처럼 만점은 20점입니다. 고득점 과목으로 삼아 두셔야 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 20점이 어떻게 나누어져서 이제 채점이 되는가 보시면 논술의 내용이 총 15점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의 체계가 총 5점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죠. 이때 논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 그대로 내용 요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요소의 15점이 배점되어져 있어. 그런데 그 내용 요소는 어떤 성격, 어떤 특성이라고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요. 단편적인 내용들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쉽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아래쪽에 제시가 되어져 있는 체계에 맞추어서 제시를 해주면 되는 이제 그런 과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2차 시험 과목 및 배점이 있습니다. 2차 시험 과목은 주요한 과목이 3가지로 제시가 되어져 있죠. 첫 번째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요. 두 번째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 세 번째 수업 실현인데 우측에 메모해 둔 것처럼 각 시도 교육청별로 2차 시험의 구성이 서로 상이하게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 교육청에서 2차 시험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기본적으로 3가지 과목의 토대를 두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별로 서로 다르게 진행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해당하는 시도 여러분들이 응시할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2차 시험의 방법을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차 시험의 비중이 2차 시험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 영향력은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2차 시험의 어떤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할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험의 D-Day는 1차 시험 날이 아니라는 것. 2차 시험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바람 좀 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술 한잔 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잠깐 미뤄두자라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한 11개월 이후의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1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 약간의 루즈한 시간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살짝만 쉬어주고, 그죠? 그리고 바로 2차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2차 시험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마음에 담아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초등에서 1차 시험에서 11점, 컷보다 11점 높은 점수로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져 있는 이 시험에서 2차 시험 준비에 조금 충실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 포인트를 조금 잘못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1차 시험에서 11점의 여유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에 합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1점 차이를 벌리고도 최종에 합격하지 못한 사례는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조금 심한 경우에는 17점의 격차를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하고 최종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다행히 그 선생님께서 이제 올해는 1차 시험에서 초등에서 17점의 여유를 남기고 1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시험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짝 옆으로 또 쓸 것 같은데 집중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2차 시험은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시험의 진행, 구성이 서로 상이하다라고 하는 것. 1차 시험이 끝났다, 우리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 2차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 그 중요도가 높아진 상태, 아주 높은 그런 시점에 있으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시험의 D-Day도 1차 시험 날짜가 아니라 2차 시험 끝날 때까지로 잡고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정도. 자, 그렇게 두고 뒤에 넘겨보시면 중등특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등특수, 우선은 시험 과목을 보니까 유초등하고 차이가 있죠. 교육학 시험이 실시가 되게 된다는 거. 배점은 20점입니다. 마찬가지 논술의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아래쪽에 전공 A와 전공 B입니다. 각각 40점씩 배점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전공 A에 전공 B에 기입형 문항도 있고 서술형 문항도 있다. 그렇죠. 기입형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기입해서 써 넣는 거야. 특정 단어나 용어를 간단하게 기입하는 방식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서술은 말 그대로 풀어서 답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의 시험 문항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출제 범위 잠깐 볼게요. 우측에 보니까 전공 A, 전공 B 이 범위 안에서 교과, 교육학 약 25%에서 35% 정도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임용시험일,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서 고시되어져 있는 총론 및 교육과정,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약 25%에서 35%의 범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된다는 것. 그 아래쪽에 보니까 교과 내용학입니다. 75%에서 65% 범위로 표시 과목의 교과 교육학을 제외한 과목이라고, 뭔가 이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적어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애 영역이라고 하는 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행동수정,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등 각각의 장애 영역 범위 안에서 각각의 장애의 특성과 그러한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 정도 비중으로 문제가 구성되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두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 한국사 능력 요구합니다. 상급을 요구하고 있죠. 2월 6일 시험에 모두 끝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2차 시험 과목 및 배점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 수업 실현을 기본 과목으로 하되 이 기본을 토대로 각각의 시도 교육청별로 서로 상이한 시험 구성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시험의 제도는요. 아래쪽에 보시면 세 번째로 최근 임용시험 경향의 변화라고 간단하게 메모해둔 것이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단순하고 지엽적인 문제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매우 단순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매우 단순한 문제는요, 말 그대로 너무나 단순하고 단편적인 내용이어서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정답을 쓸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는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정답 반응을 보이는 문제들이라고
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내가 합격이 보장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다만 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 이제 충격은 좀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빼둘게요. 자, 근데 지엽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감소하는 추세. 지엽적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요. 전체 특수교사를 뽑는 이 시험에서 이 시험 문제 출제 요소를 선정할 때 그 타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강론 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들이요. 선발을 위한 시험이니까 그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요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부분들도 눈으로 본 것들은 맞출 수 있는 거, 구석탱이에 있는 것들인데 어떤 그 논리적인 구조가 복잡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거나 핵심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연결고리를 거쳐야 하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인데 강론 구석에 있는 것들 출제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매년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지엽적인 내용들이 약 1, 2점 정도로 할애되어져서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겠죠. 잠깐만요. 뒤로 가볼게요. 자, 특수교육학, 그러니까 장애 특성과 교육과정을 결합한 형태의 출제를 추구한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러한 구성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싶어 하신다. 이러한 구성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특수교사를 뽑는 이 시험에서 타당한 구성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교수님들이 임용시험 제도와 연관지어서 혹은 문제의 구성과 연관지어서 연구해서 논문을 내놓죠. 뭐 그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임용시험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러한 방향이 이상적인 특수교사를 뽑는 시험의 구성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특수교사를 뽑는 시험이니까 특수교사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과정의 내용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장애 특성, 특성별 장단점, 그 특성에 적합한 혹은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토대로 교육 과정의 내용을 우리 아이에게 지도해야 되는 역할, 그게 바로 특수교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수교사를 뽑는 시험이니 이런 요소의 구성으로 출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신다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것. 자, 세 번째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용 응용 능력을 강조한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라고 적고 있네. 기본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이죠. 과거 우리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진 주요한 요소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반복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물어보는 형태에 있어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 내용을 눈으로 보고 이 문장 자체를 암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이 문장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OX 혹은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주안점을 둔 시험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 내용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 그 논리에 대해서, 그 책의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내지식으로 가지고 있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출제되었던 바로 그 기출에 반복되는 포인트들인데 물어보는 방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적용하고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에서 답을 써낼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볼까요?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용 응용 능력을 강조한다. 시험의 형태는요, 사례를 제시해주고 사례에 포함되어져 있는 조건, 특성들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용 응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형태에서 제시하는 내용 요소 자체는
과거 시험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었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눈으로 봐두고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네. 머릿속에 암기했다. 거기서 끝난다면 이 시험의 합격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순한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어져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바탕이 되는 부분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완전한 내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출제하는 적용 응용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완전한 지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 편안하게 물어봐봐. 네가 시험 문제 그래 네가 어떤 식으로 물어보든지 간에 나는 충분히 이해되어진 내지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정답을 써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에 기반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용도 하고 응용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문항 내의 다양한 자료와 조건을 해석하고요. 적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특성에 대해서 수능형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능 시험 문제 뭐 보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요구하는 그 정답, 그 포인트 자체가 시험 문항의 여러 가지 조건, 요소들을 고려하여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임용 시험의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내에요. 특정한 조건이나 특정한 자료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결과적으로 묻는 문제에 대해서 고차적인 사고력을 발휘해서 답을 써야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방향이 나왔네. 우리의 공부 방법에 대한 큰 지표가 결정되어졌네. 어떻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완전한 내지식으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네. 그죠?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이고 그렇게 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두고 이러한 그 시험 제도와 경향의 변화를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합격하는지 그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 파트의 내용들 같이 한 번씩 살펴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 보니까 체크포인트 1에 특수교육학 이론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적고 있네. 완성이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썼습니다. 여기서 완성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래요. 방금 그렇게 강조했었던 그렇게 네, 조금 오버해서 흥분해서 말씀드렸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그 시험 문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마음껏 물어봐라.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 어떻게? 철저한 이해요. 가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특수교육학 이론은 철저하게 이해와 암기를 동반하여 반복해야 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암기까지 적어두고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동반해서 반복해야 한다. 무한히라고 이제 적고자 했으나 무한은 빼버렸어요. 자, 이해와 암기를 동반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적어두었을까? 살짝 노파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기본이 그러니까 1, 3월 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꽤 여러 번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혹은 뭐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인트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강의를 들으면서 철저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서 따라가면서 예습도 조금 하고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는 언제 합니까? 암기는 9월달 가서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까? 지금 제가 철저하게 이해해 두었다가 9월달부터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의 암기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어져 있으면 암기는 수월해지는 것이고요. 암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또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또다시 높아지게 되면 암기는 보다 확실해지는 것이겠죠. 완전한 내 인지체계 내에서 완전한 내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적용, 응용 형태에서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마음 편안하게 답을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특수교육학 이론은요, 철저하게 이해와 암기를 동반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강의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고 과정을 같이 거쳐가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것. 암기를 충분히 하게 되면 앞서 이해했던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해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암기는 그 이후에 더 수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암기가 수월해지게 되면 이해는 또다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순환하는 겁니다. 반드시 박자를 맞춰서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와 암기는요,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1, 3월에, 암기는 9월 달에 절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1, 3월에 강의를 듣고 철저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9월 달에 암기를 할게요. 9월 달에 암기를 하려고 열어보면 그 이해되어져 있는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방식이다라는 건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이해했던 내용들 반복을 하시고 반복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이해를 높이고 하는 순환의 과정을 지금부터 쭉 시험 보는 그날까지 진행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수교육학 이론은요, 철저하게 이해와 암기를 동반하여 반복해야 합니다. 그 뒤에 특수교육학 이론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는요,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전년도 자료에는요, 고득점 하기 어렵습니다. 고득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시험 경향이 점점점 이러한 방향으로 짙어가면서 표현을 조금 더 단호하게 바꿔버린 것이죠. 특수교육학 이론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그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시간 쓰고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디에 무엇을 목적으로 애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보니까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요, 암기를 돕습니다. 정확한 암기는 더 깊은 이해를 돕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해와 암기는요, 능력 향상, 그러니까 임용시험에 문구 쓰고 들어가는 바로 그 능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향상을 위한 선순환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는 건 그 아래쪽에 점자 규정, 그 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요, 지문자 마찬가지, DSM-5 진단준거 마찬가지, 검사 도구에 대한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뒤로 밀어놓고자 하는 경향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높아심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요. 이 내용들은요,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점자 규정과 장특법은요, 매년 시험마다 출제가 된다라고 전제를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뒤에 가서 9월 달에 한 2주 정도 집중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 분량인 것 같던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거든.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제가 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썼다 하더라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에서 충실하게 안전하게 답을 써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목적은 뭔데요? 2022학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시행착오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합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공부를 같이 병행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점자 규정, 특히나 장특법이요, DSM-5 진단준거 말할 것 없고요, 검사 도구에 대한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단기간에 완성되는 그런 성격의 내용들이 아니니 9월 달에 한 2주 정도 할애해서 집중해서 할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셨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살짝 빼서 버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해서 1월 달부터 이 내용들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체크포인트 2입니다. 특수교육학 심화 확장하기요. 자, 보니까 강론서 공부는요,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마찬가지 또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궁서체로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여기가 또 새는 것 같네. 집중해서 강론서 공부는요,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하지만 강론서의 사례, 부연 설명, 주변 개념의 확인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심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적어둔 것이죠. 자, 특수교육학과 연관지어서 저뿐만 아니라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모든 이제 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에 기반해서 그 기출 문제를 모두 이제 충분히 해설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이론서에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다음 시험에 이 범위에서 조금 이제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더라도 커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서 이론서를 편집하고 이제 그 집필을 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사실상 내년도 시험 문제도 99% 이상 출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출 문제에 기반해서 기출 문제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출제될 요소들까지 고려해서 이론서를 이제 집필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론서를 집필할 때 결과적으로 그 원천이 되는 자료들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래요, 강론서에서 오는 것이겠죠. 저희 연구실에도 특수교육학 강론서가 약 300권에서 400권 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주요한 논문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 원문들이 좀 있어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영어로 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한 원문들의 내용들까지 구비를 해두고 그 내용들, 그 방대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어진 요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이론서를 집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관지어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시험에서 조금 벗어난 조금 확장되어진 내용 여기까지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이론서에 포함해서 강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교수님들 저뿐만 아니라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교수님들의 이론서 안에는 강론에 있는 내용들을 기출 문제에 근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구조화해서 실어둔 자료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합격은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강론서를 굳이 펼쳐놓고 공부하는 것은요 필수의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겠죠. 다만 그 이론서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복습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추가적인 사례를 살펴보거나 예시를 살펴보거나 그죠? 부가적인 설명들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강론서를 활용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론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강론을 펼쳐놓고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읽어가실 겁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을 내가 정리해 볼게. 김태구 네가 집필한 그 패스워드 플러스 교재처럼 나도 나만의 교재를 만들어 볼게. 이 강론서를 모두 살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한다면 이 시험에 이제 접근하는 그 전략으로서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을까?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은 저를 포함한 노량진에 계시는 모든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서 자료를 가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활용하고 그 내용을 완전한 내 지식으로 이해해서 적용, 응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합격 전략 공부 방법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강론서를 보실 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들 한 번 더 읽어보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발췌의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도 적어 두었습니다. 강론서 공부는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 아니라고 강론서의 사례, 부연 설명, 주변 개념의 확인 등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심화 확장하는 용도로는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니까 강론서는요 영역별로 이제 두세 권 이상은 갖추어야 하며 내용의 선택과 이해는 철저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 두었죠, 그죠? 반드시 이제 그 고려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지 그 교수님들이 집필하신 그 강론서 전공 서적들이요. 그 전공 서적의 집필 목적은 무엇일까? 교수님들이 강론서를 집필하실 때 너네 임용시험 볼 때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도록 불필요한 거 빼고 임용시험과 관계 있는 것들만 모아두었다 살펴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목적으로 강론서를 집필하셨을까? 그런 강론서 단언컨대 한 권도 없습니다. 교수님의 강론서 집필 목적하고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강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소까지 모두 살펴보는 것이 임용시험의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강론서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어떤 강론서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강론마다 표현의 차이라든가 혹은 설명의 깊이의 차이로 인해서 이 내용에 대한 오호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강론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업하는 중간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참고하는 그 강론서, 여러분들이 노량진에 있는 분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강론서, 그런데 그 강론서에 꽤 많은 오류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번역의 오류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수치의 오류는 단순 실수로 또 봐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수치의 오류도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특정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시험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오호 개념을 담고 있는 강론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정된 시간에서 그러한 오류들까지 우리가 모두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완벽하게 내지식으로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오류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강론서에서는 있지만 어떤 강론서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 누락되어져 있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 강론서를 보고자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목적으로 살펴보시되 최소한 영역별로 두세 권은 같이 펼쳐놓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식으로 발췌하여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도 같은 맥락으로 내용의 선택과 이해는 철저하고 신중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해드린 것이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에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체크포인트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요,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된다라고 전제를 두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능한 많이 보셔야 되고 가능한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요, 1조부터 38조의 내용들 중에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장특법이 시험 문제 출제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그 주요한 내용들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 모두가 시험 범위 후보가 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장특법 어떤 것도 버릴 거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장특법을 살펴볼 때도 주의할 사항, 우선은 첫 번째 보니까 이렇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요, 철저하게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적고 있죠. 법인데 그 법은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들 암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는 하지만 단편적인 암기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이잖아요. 그죠? 법은 알고 계신 것처럼 법만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요, 그 해석 혹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중구난방으로 막 나열해 두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 그 체계, 그 논리적인 구성에 대한 이해까지도 갖춰두어야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연관지어서 아주 단편적이고 단순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법에 있어서 매우 높은 어떤 난이도 수준을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는 복잡한 문제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문제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1조부터 38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조의 내용은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고 2조의 내용은 독립적으로 또 따로 존재하고 3조의 내용도 독립적으로 또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항들 사이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높은 난이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까지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어야 어떻게 압도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시행착오 없이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요, 단순한 암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이해에 기반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논리적인 관계 구조에 대해서 완전한 내지식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뒤에 보니까
기계적인 빈칸 채우기는요 매우 나쁜 전략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력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괄호 뚫어놓고 서로 간에 그 자료도 공유하면서 빈칸을 써넣는 스터디 주로 하시는데요. 그러한 방식은요 초기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아주 낯설 때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시험 전날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빈칸 채우기는요 단편적인 암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높은 수준의 이해가 동반되지 못한다면 안전하게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암기 그러니까 기계적인 빈칸 채우기는요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아래쪽에 법정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겠죠. 전체 내용을 한 호흡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전체 내용을 한 호흡에 정리할 수 있어야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논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게 두고 아래쪽에 네 번째 볼게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요, 응용이나 적용의 가능성이 다른 영역, 내용, 요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낮다라는 내용이죠. 자, 하지만 최근의 경향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부분에도 서서히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 자, 뒤에 보니까 자료 해석 능력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요,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암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정도로서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적용 응용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씩이나마 반영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기본은 암기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워딩 제시되어져 있는 문구 그대로 충실하게 암기해야 하는 거, 암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케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은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다섯 번째 포인트를 보면 서브노트 활용 방법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서브노트요. 마찬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인데요. 서브노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 방법, 적용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전년도 고득점으로 합격한 선생님이 작성한 서브노트인데 제가 이거 구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달달달 암기하면 저도 합격하는 것이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를 해드려요. 그거는 안 되는 방법이라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서브노트는 이런 것이죠. 서브노트의 정확한 그 방법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적용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특수교육학 내용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죠. 그 분량이 어떻습니까? 매우 방대한 내용이죠.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해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암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암기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면 그 높아진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암기도 높아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내용들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정리하다 보면 그 내용들, 그 방대한 내용들 중에 핵심 포인트, 그 구조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겠죠. 전체 그 방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쥐어짜서 한 단계 줄여가는 겁니다. 그게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서브노트는요, 단순히 메모해 놓은 메모지, 암기 노트가 아니라 나의 인지 체계 내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을 모두 집어넣고 고심 끝에 이해했다 그 내용들을 요약, 정리, 구조를 짜는 것이 바로 서브노트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서브노트는요, 결과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 그 과정이 목표가 되어야,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론서로 패스워드 플러스 시리즈를 이제 매년 내놓고 있는데요. 그 패스워드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를 해설할 수 있는 내용들, 기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를 토대로 놓고 볼 때 앞으로 이런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겠다 하는 내용 요소까지 포함시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의 요소는 선정된 거야. 이 요소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짜서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의 원천은 어디라고? 강론서, 논문,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영어로 되어져 있는 원문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강론서에 보고 그 줄을 단순 타이핑해서 옮겨서 제시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 특정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강론서의 내용들 모두 살펴보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고 구조를 짜는 겁니다. 철저하게 제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그 이해되어진 내용을 간결하게 쥐어짜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제가 집필한 그 패스워드 플러스 시리즈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저에게는 300권, 400권이 넘어가는 강론서들, 그리고 그 논문 자료들, 그 원문 자료들을 쥐어짜고 이해하고 쥐어짜고 서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 교재가 서브 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바탕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조를 짜서 제시를 그러니까 쥐어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서브 노트가 되는 것이고, 그 서브 노트는 자료, 결과물, 종이, 페이지 이것을 내 손에 넣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서브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체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완전한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수석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작성한 서브 노트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합격하신 선생님은 그 서브를 만들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을 거쳐갔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죠? 교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자신의 구조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인지 과정을 쫓아가다가 그러한 구조를 간결하게 요약 정리해서 서브를 짜낸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짜낸 서브를 가지고 나에게 전달되어졌다. 그럼 그 과정까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고 과정까지 이해의 정도까지 저희 머릿속에 그대로 옮겨 심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 선생님이 합격한 이유는요, 그 서브 노트를 만들기까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이지 그 자료를 출력해서 들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험의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서브 노트는요, 암기 노트하고 다르다라는 거. 서브 노트는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더라. 그러니까 서브 노트는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쪽에 한 번에 완성되는 서브 노트는 없습니다. 꾸준히 적어도 연간 3, 4회 이상은 개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3, 4회로 보면 되겠죠. 개정을 한다고요. 서브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걸 또 작업을 또 한다라는 겁니까? 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부는요, 계속해서 시험날까지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강의를 듣고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들을 나의 사고 체계에 따라서 구조를 짜둔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했다. 서브 노트가 만들어졌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서브 노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의 공부가 축적되고 능력이 향상된 이후에 특수교육학, 우리 시험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이후에 그 자료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부족해 보이는 것이지. 자, 군더더기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데 이 논리적인 관계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브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개정을 하는 거, 아니 했는 거 또 하는데 바쁜데 그거 또 합니까? 또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학습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두고 나서 다시 또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수준이 또 높아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개정을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개정을 또 합니까? 또 합니다. 그 과정이 학습이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효율적인 합격을 위한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여러 번 거치면 거칠수록 여러분들의 합격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실패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시행착오 없이요, 안전하게 압도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서브화 작업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서브 작업을 해 가시다 보면 이제 그 스스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하지 말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합격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에 보니까 시험장에는 한두 페이지 내외의 최종 암기 노트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서브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져가는 이 한두 페이지는 결국 뭐겠습니까? 뻔한 것이겠죠. 철저하게 내용의 이해에 기반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암기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고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 내용들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 내용인데 암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시험장에는 그러한 것들만 정리해가지고 한두 페이지로 줄여가지고 시험장에 그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런 것들 쓱 하고 훑어보는 것이죠. 요 내용, 그 전체의 흐름상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 굳이 요렇게 분량도 많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도 다 했는데, 요소들은 암기가 잘 안 되더라. 라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정리해두고, 쉬는 시간에 혹은 시험 시작 전에 가볍게 훑어보고, 시험을 치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시험장에 아침에 독서대 설치하고 히레어 끌고 와가지고 열어가지고 강론수 이만큼 쌓아놓고 그때 내가 못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시험은요 포인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아래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스터디 활용 방법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데 스터디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때 고려할 사항을 일단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개인 공부와 스터디의 비중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파심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요 그 스터디하는 시간에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스터디를 빽빽하게 채워 넣는 것,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터디는요 그 스터디 시간에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터디 시간에 나의 구성원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야 스터디 구성원들하고 학습을 할 것 아닙니까? 스터디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스터디만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두고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경우를 아주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스터디는 뭐다? 그래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또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 마찬가지, 스터디를 한 이후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체계 안에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인 관계로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 개인 공부를 빼놓고 스터디의 효과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시험 제도, 시험 문항의 특성상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임에는 명백하지만 스터디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아래쪽에 보니까 구두 설명 외에 다른 방식의 스터디는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구두 설명이 무엇이길래 최근에 이제 그 바뀌어진 이 시험의 어떤 그 형식, 그리고 출제의 경향과 연관지어져서 구두로 설명하는 스터디는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거쳐가는 필수적인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터디의 방식을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해보시기를 가능하면 이제 권유를 해드리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터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밴드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자료를 타이핑해서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전화 스터디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모여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어떠한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요,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구두 설명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구두 설명이 무엇인데, 입으로 그냥 설명하는 거 구두 설명. 그런데 이 구두 설명은요, 구두로 단순히 이제 암기한 내용들을 떠듬떠듬 인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암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눈 감고 떠듬떠듬 이거 뭐였더라? A는 B였고 B는 C 때문이었나? 그렇지 않나? D 때문이었나? 암기한 내용들을 구두로 인출했다.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두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목적,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전제를 두고 앞에 있는 이 스터디 구성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말로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말로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스터디원이, 그 구성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의 의도와 다르게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 설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네 탓이지. 뭐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그죠? 앞에 있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제시했던 그 구두 설명에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게 될 것이고, 혹은 예를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과정에서 나의 사고가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해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로서 설명하는 것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이해되어져 있나, 이해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확인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로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저희 사고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역시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또 이해라는 것으로 결론 맺게 되는 것이네. 그죠? 철저하게 이 시험은 이해에 기반해서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암기도 하고요. 암기를 하면 이해는 또 높아지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과정이죠. 자, 그래서 그 스터디를 이제 하실 상황이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상대방에게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의 구두 설명, 단순한 인출 말고요, 설명하는 방식의 스터디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쯤에 제가 그 직강에서 수업을 했던 그 친구는 본인이 이제 구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스터디 할 수 있는 뭐 구성원이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맞지 않아서 강의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올 때 자기가 이제 그 스터디 한 거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 촬영을 해온 거예요. 구두 설명하는 스터디를. 근데 누구에게 구두 설명하는 스터디를 했나고 보니까 어머님, 외부에서 다른 그 구성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뭐 시간이나 타이밍이나 뭐 이런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에게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한 것이죠. 근데 5분, 10분 그냥 재미삼아 한 것이 아니라 앞에 두고 계속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모두 이제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저에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 끝에 이 친구는요, 어떤 또 방식을 적용을 했냐면, 스케치북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치북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그 스케치북에 마치 판사하는 기분으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혼자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는 중간에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기는 했는데 뭔가 명쾌하고 깔끔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내용을 덧붙여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가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서울 그 시교육청에 합격을 해서 교사로 뭐 이제 그런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 그 방법에 대해서 효과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구두 설명의 스터디를 선택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해둔 내용들을 가볍게 한번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시험의 어떤 구조 자체, 어떤 뭐 특성 자체, 이 시험의 내용 요소를 선택하는 목적 자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의 공부 방향, 공부 방법이라는 것이 아마 어느 정도는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그래요. 이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단편적으로 암기한 내용으로는요, 합격할 정도의 점수를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이해에 기반해서 암기, 이해에 기반해서 암기, 이해와 동반된 암기, 그리고 무한히 반복하는 과정이요. 그 과정에서 몇몇 방법들이 있었더랬죠. 수업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터디를 실시하는 방법 등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맥락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는 이제 강의를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세 번째 보시면 주요 강론서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론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은 아닌데, 자, 그럼에도 그러한 과정 끝에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하더라.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강론을 각각 영역별로 두세 권 이상씩은 펼쳐놓고 보셔야 되겠더라. 어떻게? 사전에서 발췌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강론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장애 영역별로 그 무한히 많은 강론서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펼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결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죠? 시각장애 영역에서 강론서이지만 우리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강론서도 있습니다. 행동수정에서 대표 강론서이지만 그 내용 중에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강론서들도 있다라는 거, 선택에 있어서 만약에 강론을 펼쳐 보실 거라고 한다면 요 내용들 기반으로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론을 공부할 때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하고 있는 강의 일정이 제시가 되어졌네요. 자, 1~3월은요 특수교육학 이론 완성반입니다. 전체 12주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2022학년도 대비 패스워드 플러스 1권에서 4권이 그 순차적으로 출간이 될 것이고 그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아래쪽에 패스워드 플러스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의 내용들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되어진 문제들을 내용 요소와 연결지어서 곳곳에 이제 포함을 시켜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출 문제들이 결국 놓고 보면 바로 전년도 2021학년도 시험에서부터 09학년도 시험까지의 모든 문항들이 각각의 내용 요소별로 같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크게 놓고 보면. 자, 그렇다 보니까 전체 강의 분량이 또 많을 수밖에 없고요. 기간도 12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아래쪽에 4~5월에는요 특수교육학 강론 심화 확장반입니다. 그런데 심화 확장을 하기는 할 것인데 강론을 직접 펼쳐놓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교재 2022학년도 더 패스워드 플러스 알파 교재라고 패스워드 플러스를 보는 과정 중에 강론의 내용들을 추가로 살펴볼 내용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강론을 살펴볼 내용들을 강론을 직접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강론의 내용들을 발췌한 교재로서 이제 편집을 작업을 해둔 것이 패스워드 플러스 알파라는 교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교재를 가지고 약 6주에 걸쳐서 강론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5월에는 특강들이 있고요. 6월에서 9월에는요 사고체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영역별 문제풀이 10주 과정으로 예정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그 올림패스 파이널 모의고사 6주 과정으로 10월 달에 진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과정과 그리고 방금 쭉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들, 어떤 그 이 시험의 특성 등등을 고려해서 합격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조금은 워밍업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두고 저는요, 1~3월 강의에서 또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따로 또 안내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3월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